안녕하십니까. 2023년 1회 유통관리사 시험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상권분석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상권분석의 경우에는 예년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되고 되게 그동안 자주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반복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 있죠. 꼭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다 이제 상식적이거나 또 편의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쟁 점포가 상권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경쟁 점포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쟁 점포가 상권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 해가지고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1번에 인접한 경쟁 점포가 있을 때 편의품점, 우리가 편의품점이라고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이죠. 구멍가게나 이런데 규모가 작은 이런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다 편의품을 주로 판매하죠. 그럼 당연히 경쟁 점포가 있다. 그럼 편의품점의 상권이 확장이 돼요? 아니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상권이 축소가 됩니다. 상권이 축소가 되면 당연히 편의품점이 있을 때 인접한 경쟁 점포는 편의품점의 매출을 갖다 증가시킨다? 매출은 감소하죠. 편의점이 많다 보면 당연히 각 편의점마다 매출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접한 경쟁 점포는 선매품점의 상권을 갖다 확장시킨다고 했는데 선매품점이 있는데 선매품점의 경쟁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매품은 어떤 상품이죠? 여러 점포를 통해서 비교한 다음에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선매품이죠. 가구라든가 여성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여러 점포를 갖다가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매품점의 경우에는 되게 집재성 점포예요. 페터의 공간균배 원리에 따르면 집재성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여러 점포가 모여 있어야만 오히려 상권이 확장이 되고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접한 경쟁 점포가 선매품점의 상권을 확장시킨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다. 자, 3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산재성 입지. 자, 산재성 입지는 뭐예요? 편의품점처럼 떨어져 있어야만 영업이 되는 데가 산재성 입지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산재성 입지인데 산재성 입지에 적합한 업종일 때 인접한 경쟁 점포가 있으면 매출 증가에 유리하다. 다 망했습니다. 매출 증가가 아니라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죠. 당연히. 그 다음에 5번에 집재성 입지인데 집재성은 여러 점포가 몰려 있어야만 다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집재성 점포입니다. 입지인데 자, 집재성 입지에 적합한 업종은 인접한 동일 업종 점포가 없어야 유리하다. 집재성이기 때문에 몰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인접한 동일 업종 점포가 많아야 유리한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품점, 선매품점, 거기다가 산재성 입지, 집재성 입지 구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점의 역할에 관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상권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3번이고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도 상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27번 보시게 되면 1번에 상권이란 우리 상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죠. 상권, 트레이드 에리어 해가지고 시장 지역이라고도 하고 거래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거래 지역 또는 시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상권을 갖다 규정하는 요인에 가장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많이 언급됩니다. 시간 요인하고 비용 요인을 많이 고려합니다. 그럼 먼저 시간 요인 측면에서 봤을 때 2번. 자, 시간 요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품 가치를 좌우하는 보존성이 강한 재화다. 그 상품 가치를 좌우하는 보존성이 강한 재화라고 하면 오랜 운송에 견딜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권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가지고 오랜 운송에 견딜 수 있다면 상권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요인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고 다음에 3번 재화의 이동에서 사람을 매개로 하는 소매상권이 있다. 사람을 매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매개로 하는 소매상권이 있다면 재화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나 시간 사용이 달라지죠. 아무래도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드리는 비용도 그렇고 시간 사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매개로 하는 소매상권일 때. 그래서 이제 사람의 판단에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따져가지고 이제 상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비용 요인에는 생산비, 운송비, 판매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자, 비용이 저렴하다면 상권이 축소가 돼요? 아니죠. 비용이 저렴하다면 상권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적은 비용 가지고 이제 운영할 수 있다면 상권은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고가의 제품, 대개는 전문품, 명품 얘기하는 것이죠. 전문품이나 명품인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는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을 기꺼이 투자해가지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멀리 위치해도 구매하러 가는 거예요. 가지고 고가의 제품일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으로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문품의 경우에는 매점이 하나밖에 없다. 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들 있지 않습니까? 매장이 하나밖에 없어도 전국을 다 커버해요. 아무리 멀리서도 물건 사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잘못됐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들인데 다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도 상권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장 일반적인 상권에 관한 내용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 업종은 뭘 파느냐 하는 거죠. 업종과 업태가 있는데 업종은 무엇을 판매하느냐 하는 것이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는 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전문품이냐 선매품이냐 편의품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취급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2번 사회적, 행정적 요인 등의 기준에 의한 확정적 개념이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행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기준들은 늘 변화합니다. 늘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함에 따라 상권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확정적 개념이 아니라 확률적 개념이라는 거죠.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면 초기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설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확정적 개념이라면 초기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확정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초기 설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이후에 행정적, 사회적 요인이 변화하게 되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보시고요.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그동안 거의 안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나왔는데 2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에 가격이 비교적 낮고 구매 빈도가 높은 편의품 상권이 좁은 편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앞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26번 문제하고도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편의품의 경우에는 상권이 비교적 좁은 편이죠. 가격이 높고 수요 빈도가 낮은 전문품의 경우에는 상권이 넓죠. 전국을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전문품의 경우에는 상권이 넓은 편이고 그 다음에 4번, 5번 소자본 상권. 소자본 상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위치해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점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본 상권이라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곳이 유리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자본 상권의 경우 아무래도 대자본 상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멀리 있는 소비자까지 다 유인해 올 수 있지만 소자본 상권이라고 하면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만 좋으면 매우 유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론적인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물론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26, 27, 28번 문제가 다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29번에 크기나 정도가 증가할수록 소매점포 상권을 확장시키는 요인으로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소매점포의 상권을 확장시키는 요인이에요. 자연적 장애물이 만약에 많다. 장애물이 많다면 소매점포 상권이 확장돼요? 아니죠. 축소가 되겠죠.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자연적 장애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인근 점포의 보완성인데 인근 점포의 보완성 해가지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점포하고 뭔가 보완적 관계에 있는 다른 점포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뭐예요? 상권이 확장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인근 점포의 보완성을 갖다가 이제 답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답으로 제시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떤 취지에서 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의 신청 또 가능성도 있는 내용입니다.
되게 상권을 확장시키는 요인인데 배우지의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 자, 배우지의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고 하면 상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죠. 또 만약에 배우지의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상권의 범위를 갖다가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급 상품의 구매 빈도도 마찬가지로 구매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권이 확장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걸 출제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우지라고 했는데 이 배우지 같은 경우에는 경쟁 점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경쟁 점포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의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판단하에서 문제를 출제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번 하나만 답으로 이렇게 제시했는데, 글쎄 이거는 나중에 이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 결과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은 답은 2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다가도 이 신청이 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출제자의 출제 취지가 어떤 건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유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근 점포의 보완성이 상권을 확장시키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파악하면 3번이나 4번이나 5번도 또 맞는 내용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최종 답안 나오면 또 더 확인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번 나왔습니다. 신규로 소매 점포를 개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논리적 순서인데, 점포의 개점 절차예요. 많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점포를 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상권을 분석하는 거죠. 상권을 분석하는 거고, 상권도 또 위계가 있잖아요. 상권도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이 있죠. 가지고 범위를 좁혀가면서 상권을 갖다 확정한 다음에, 그래갖고 범위를 좁혀가면서 내가 어느 상권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상권 내에서 입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점포를 낼 것이냐. 입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입지를 정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점포를 갖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점포 계획을 갖다 만들어야죠. 점포 계획, 아웃테리어, 인테리어 다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소매 믹스 설계해야 돼요. 소매 믹스 설계라고 할 때는 마케팅 믹스 중에서 소매 믹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순서죠. 늘 얘기하지만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입지 선정, 그 다음에 점포 계획, 소매 믹스 설계. 유사하게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뭐 쉬운 문제입니다. 원래 상권 분석 중에서는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죠. 점포 개점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 앞부분 내용은 또 맨 앞에 나옵니다.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확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문제에 보시면 소매 점포의 입지는 도로 조건, 즉 해당 부지가 접하는 도로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도로 조건에 대한 일반적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그것도 뭐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먼저 도로와의 전면인데, 아무도 가로의 전면이 넓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면적의 점포라고 하더라도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똑같은 면적의 점포라고 하더라도 이런 점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점포하고 크기는 똑같아요. 붙어 있는데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도로에 접한 면적이 넓은 점포가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만큼 전면 너비와 관련, 전면 너비는 길에서 하고 도로까지의 길이 전면 너비인데, 이건 전면 너비는 아니고 전면이라고 할 때 접하고 있는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접하고 있는 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당연하죠. 똑같은 면적이지만 A보다는 B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곡선형 도로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겁니다. 곡선형 도로의 경우엔 도로 안쪽이 유리하냐 바깥쪽이 유리하냐고 하는 건데, 여러 번 처음에 나왔던 거죠. 뭐예요? 바깥쪽이 더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바깥쪽이 더 유리하다는 거 맞고요. 도로에 경사가 있는데 경사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다. 높은 데가 유리할까요? 낮은 데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하부가 유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택이라면 이렇게 경사진 도로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높은 데가 유리해요. 주택은. 주거용 입지는 높은 데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높은 데가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전망도 좋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업지역은 하부가 더 유리한 겁니다. 항상. 경사진 도로에서는 하부가 유리하다. 일방통행도로가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는 한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성과 접근성 면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돼 가지고 불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시성과 접근성에서 다 불리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4번이 5번 보시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있다. 중앙분리대도 매우 불리한 겁니다. 점포 내기에는.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는 건너편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점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여러 가지 그 도로 조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 도로 조건이 미치는 영향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그동안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점포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한다. 그럼 뭐예요?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수집하려면 조사해야죠. 조사해가지고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상권 범위를 파악하려는 조사 기법이다. 이런 기법으로 보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조사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그래야만 상권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권의 범위.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점도조사. 조사해가지고 데이터 수집할 수 있죠. 내점객 조사,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할 수 있죠. 지역 표본 추출 조사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고객 점표법이라는 것도 조사해서 조사해가지고 점포로 찾아온 고객을 조사해가지고 고객이 어디 위치하는가를 갖다가 지도상에 점으로 찍어서 점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CST가. 조사 결과 나온 거죠. 이것도. 그래서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체크리스트법입니다. 체크리스트법은 어떤 선정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고려한 사항을 쭉 나열하잖아요. 리스트로. 리스트라고 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각각의 리스트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갖다가 매겨가지고 과연 의사결정할 때 이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체크리스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할 내용에는 여러 가지 그 질적 요인, 양적 요인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갖다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한데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상권 범위를 파악하는 기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법은 이런 점에 특징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가 이 상권 분석에서도 체크리스트법이 있죠. 상권 분석에서도 서술적 방법에 체크리스트법이 있는데 그렇지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파악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수집과는 관계가 없는 방법이다. 나머지 점도조사, 내점객조사, 지역 표본 추출조사, 고객 점표법, CST법은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번 보시게 되면 점포 입지의 매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권 요인하고 입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상권 요인, 입지 요인. 항상 우리가 상권이라고 할 때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 그리고 이제 개별 점포 상권의 경우에도 1차, 2차 한계 상권이 있습니다. 그 상권이에요. 고객이 위치하는 지리적 범위. 그래서 상권이라고 할 때는 고객이 위치하는 지리적 범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지라고 할 때는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점포를 낸 위치. 그렇기 때문에 상권 요인과 입지 요인 항상 구분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입지 요인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입지에 나오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점포죠. 점포 자체 면적. 이거 입지죠. 나머지 가구의 특성이라든가 경쟁 강도, 소득 수준, 인구 특성은 상권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권 요인과 입지 요인 구분하는 것도 그동안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뭐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입지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점포 자체와 관련된 점포의 면적이라든가 또 점포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입지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33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문제도 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소매 입지 유형과 아래 글상자 속의 입지 특성을 올바르고 빠짐없는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지역은 고객 흡인력이 강하다. 또 니은 점포 인근에 거주 인구 및 사무실 근무자가 많다. 디귿 점포 주변 유동 인구가 많다. 리을 대형 개발업체의 개발 계획으로 조성된다. 백화점이라고 하면 먼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고객 흡인력이 백화점 독립입지, 도심입지, 대형 쇼핑몰, 근린 쇼핑센터 나왔는데 고객 흡인력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의 경우에는 점포 인근에 거주 인구라든가 거주 인구가 있어요. 되게 백화점은 도심에
도심이나 아니면 교외, 부심에 많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포 인근에 거주 인구는 없어요. 거주 인구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점포 주변의 유동인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죠. 백화점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규모가 크잖아요. 우리나라 영어 백화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형 개발업체가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리얼 맞습니다. 그래서 빠짐없는 연결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백화점 맞습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독립입지가 나와 있습니다. 독립입지는 도심에서 벗어나가지고 교외 지역에 혼자 점포를 낸 거예요. 자기 혼자 점포를 냈는데 물론 교외 지역에 점포를 내가지고 운영하려면 점포 규모는 매우 커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가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넓은 주차장과 함께 뭐요? 어지간한 점포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입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독립입지라고 하는 것은 고객 흡인력이 강하다 맞습니다. 기꺼이 외곽 지역에 있어도 뭐요? 가요. 그가 거기 가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점포 인근에 거주 인구, 사무실 근무자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독립입지라고 할 땐 교외 지역에 점포가 자기 혼자 위치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고객들이 기꺼이 물건 사러 오죠.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대형 개발업체의 개발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게 독립입지 맞죠. 이것도 되게 규모가 아주 크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리얼은. 그래서 니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도심입지, CBD에 입지하는 겁니다. 자, CBD에 입지하는 것이 도심입지인데, 자, CBD에 입지한다고 하면 고객 흡인력은 강하죠. 되게 도시의 도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입지하는 것은 고객 흡인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점포 인근에 거주 인구, 도심의 거주 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거주 인구는 안 들어가죠. 맞습니다. 근데 점포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다?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많아요. 근데 대형 개발업체의 개발 계획으로 조성이 된다? 도심의 소규모 업종들 다 얘기하는 거 도심 입지라고 할 때는 단지 CBD에 위치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가 작은 점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외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데 교외에 있는 대형 쇼핑몰은 독립입지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유사한 겁니다. 되게 독립입지도 교외 지역에 위치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 쇼핑몰이니까 당연히 고객 흡인력도 강하겠죠. 지역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니은의 경우 점포 인근에 교외입니다. 교외인데 점포 인근에 거주 인구가 있어요? 없지요. 이거 안 되죠. 점포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다? 이것도 별로 없어요. 단지 대형 쇼핑몰이기 때문에 대형 개발업체의 개발 계획으로 조성된다는 건 맞죠. 자, 근린 쇼핑센터는 아파트 상가처럼 이웃에 있는 겁니다. 근린, 이웃에 있는 쇼핑센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쇼핑센터라고 하면 고객 흡인력이 강하다? 이건 아니죠. 대개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고객 흡인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점포 인근에 거주 인구는 있죠. 거주 인구는 있는데 또 사무실 근무자, 사무실은 대개 도심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웃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규모가 작은 쇼핑센터예요. 대형 개발업체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린 쇼핑센터라고 하면은 셋 다 해당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유동인구, 거주인구 얘기하는데 거주인구는 있죠. 그렇지만 사무실 근무자가 없단 말이에요. 거주인구는 있는데. 그래서 근린 쇼핑센터에 거주인구는 있지만 사무실 근무자는 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린 쇼핑센터에 해당되는 것은 없고요. 다 해당되는 게 백화점 하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거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도 내용 물어보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뭐 또 계속 나오겠죠. 다음에 35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 개설 등록기한이 나오는데 이제 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나온 건데 되게 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 원래 대규모 점포가 있고 준대규모 점포가 있어요. 근데 대규모 점포는 어디에 점포를 내건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요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점포를 내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대규모 점포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아닌 곳에 점포를 내고자 할 때는 그냥 하면 돼요. 등록하지 않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아닌 곳에다가 점포를 내고자 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점포를 내고자 할 때 이럴 때는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개설 등록은 언제까지 하느냐? 개설 등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원래 이 등록할 때 내는 서류가 두 가지 첨부 서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상권 영향 평가서하고 그다음에 지역 협력 계획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권 영향 평가서하고 지역 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시 전까지죠.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볼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뭐 흔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관련되는 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법에 대해서 나오면은 첫 번째 과목 유통물리 일반에서 유통윤리와 함께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권분석의 경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뚱맞게 문제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 문제에 보시면 소비자가 상권 내 세 점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세 점포의 크기와 점포까지의 거리는 아래의 표와 같은데 허프 모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한다. 세 점포에 대해서 이 소비자가 느끼는 매력도가 큰 것부터 제대로 나열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게 이거죠. 점포 크기에 대한 민감도는 1입니다. 거리에 대한 민감도는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거리에 대해서는 반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분모에 오는 거죠. 거리에 대한 민감도는 모수는 1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포 A의 효용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점포 A의 효용은 자, 거리의 제곱. 자, 거리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에요. 4제곱분의 점포 크기 5만입니다. 5만. 5만 나누기 4제곱 하게 되면 5만 나누기 4제곱 하게 되면 이 값이 3,125가 나와요. 대략. 3,125. 다음에 점포 B의 경우에는 똑같이 구하면 돼요. 6의 제곱분의 7만입니다. 7만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944가 나옵니다. 1944가 나와요.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3의 제곱분의 점포 크기는 모수가 1이니까 4만 하면 되겠죠. 점포 크기에 비례하고 점포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하면은 4,444가 나옵니다. 자, 각 점포가 주는 효용이에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수치가 각 점포가 주는 효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점포가 주는 효용을 따져보니까 효용이 제일 큰 게 뭐예요? C고, 두 번째가 A고, 세 번째가 B죠. CAB입니다. 나열된 것이 뭐냐고 했는데 CA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B, 4번이 맞습니다. 4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우리가. 그래서 기본 이론할 때도 중간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갖고 봤고 또 챕터 끝날 때 기출 연습 문제도 나왔던 거죠. 허프 모형은 워낙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물론.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문제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공연장 등 대규모 서비스 업종이에요. 대규모 서비스 업종의 입시 특성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대규모 서비스 업종, 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공연장 이런 것들이에요. 이번에 대규모 서비스업은 나홀로 독자적인 입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 기꺼이 멀리서도 찾아와요. 멀리서도 찾아오기 때문에 나홀로 독자적인 입지 선정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2번 상권 및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매력도가 있지만 그와 함께 서비스나 마케팅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서비스가 좋아야 멀리서도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력도 매우 중요한 거 틀림없죠. 그 다음에 3번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요. 상권 범위는 반경 2, 3km 정도라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2, 3km이다 그러면 틀릴 수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 3km, 2 내지 3km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맞는 말이죠. 이 말은. 그 다음에 4번에 경쟁점이 몰려있다.
경쟁점이 몰려 있으면 상호 보완 효과가 높아진다. 뭐 대개 이런 경우 상호 보완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점이 몰려 있으면 상호 보완 효과가 높아진다. 그럼 경쟁력은 입지에 의해서 주로 정해진다. 아, 같은 곳에 있는데 여러 점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입지는 똑같잖아요. 입지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결국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뭘까요? 당연히 서비스라든가 마케팅력이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입지는 똑같으니까 따라서 서비스나 마케팅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같은 곳에 몰려 있는데 입지가 똑같은데 입지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대규모 서비스업은 유동인구에 의존하는 적응형 입지보다는 목적형 입지죠. 일부러 찾아갑니다. 거기를. 적응형이 아니죠. 그래서 목적형 입지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뭐 나머지 얘기인데 뭐 그동안 대규모 서비스업 정해가지고 뭐 흔히 나오던 건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그러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내용은 꼭 이건 아니지만 꽤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한동안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권 분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지리학자인 크리탈러. 자, 크리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기본적 가정과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중심지 이론은 기본 가정도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도 잘 나오고요. 1번 보시면 1번에 중심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지 활동이란 중심지에서 주변 지역에 중심으로부터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심지 활동입니다. 중심지로부터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활동, 중심지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중심지에서 먼 곳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중심지론의 기본 가정 몇 가지 아시잖아요. 평평한 곳에 위치한다. 어디는 높고 낮은 데도 없어요. 다 같이 평평한 데 위치한다. 교통수단은 오직 하나만 있다. 그리고 인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구 밀도도 어때요? 똑같아요.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인구도. 이래가지고 모형을 단순하게 한 몇 가지 가정 아시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중심지에서 먼 곳은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가정 없죠. 가정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최대 도달거리, 먼 곳에 가지고 최대 도달거리가 있고, 자, 최대 도달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최대 도달거리 밖에 있는 것은 제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최대 도달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지까지 안 온단 말이에요. 너무 멀어서. 안 온다는 것이지. 물건 사러 안 온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먼 곳에는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가정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은 없어요. 예. 그래서 최대 도달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최대 도달거리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 도달거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중심지마다 최대 도달거리가 다 달라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거에 이런 건 없어요.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지역은 구매력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균등하게 똑같이. 그리고 이제 끝이 없는 등방성의 평지라고 가정한다. 평지에 완전히 높이가 다 똑같고 방향 구별도 별로 없고 한 똑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등방성의 평지라고 가정한다. 자, 최소 요구범위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최소 수요 충족거리 얘기하는 거죠. 최소 요구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최고 수요 충족거리입니다. 뭐죠? 초과 이윤은 없어도 정상 이윤은 존재하는 거예요. 정상 이윤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 범위, 생산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예요. 최소 수요 충족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은 인간의 각종 활동 공간이 어떤 핵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어떤 핵을 중심으로, 핵이라는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핵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에서부터 중심지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중심지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독일 서부 지역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독일 서부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분포를 갖다가 따져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서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상업 입지, 서비스업의 입지에 적용하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크리탈러가. 그래서 크리탈러 이전에도 입지 이론,
입지이론 해가지고 튀넨의 농업입지론 나오고 그 다음에 매버의 공업입지론 나왔어요. 공장을 어디다 위치하게 할 것이냐.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게 바로 크리탈러의 상업입지이론이에요. 이게 가지고 나온 이론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과정 없습니다. 다음에 39번. 대형 쇼핑센터의 주요 공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요새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형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 쇼핑센터의 공간 구성 요소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서 지표, 랜드마크는 길 찾을 때 사용하죠. 길 찾기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게 랜드마크죠. 그래서 지표라고 할 때는 길 찾기를 위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이게 맞아요. 지표, 랜드마크라는 게 길 찾기를 위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선큰이 있는데 선큰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선큰은 뭐냐면 지상에서 지하로 곧바로 통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대개는 뭐 지하 내려갈 때 좁은 계단 내려가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야외에서 곧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넓게 만들어 놓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되게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예를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교보문고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광화문에서 그냥 직접 지상에서 넓은 야외에서 계단도 엄청 넓죠. 그러니까 넓은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하 공간도 햇빛도 잘 들고 공기도 잘 통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를 선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큰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하 공간의 쾌적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게 선큰입니다. 선큰. 그 다음에 3번에 결절점이 있습니다. 결절점은 노드라고 하는 건데 노드가 뭘까요? 교차하는 통로에 접합점이 노드죠. 이게 맞습니다. 3번. 자, 4번에 구역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구역은 당연히 공간과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분리된 공간이 구역이에요. 영역성을 부여하는 게 구역이고요. 에지는 뭘까요? 에지는 경계선이에요. 건물에서 꺾이는 부분이 에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 선큰, 결절점, 구역, 에지 해가지고 최근에 대형 쇼핑센터의 공간 구조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선큰은 이렇게 뭐 다른 것만큼 많이는 안 나왔는데 이것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내용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번 문제. 소매점의 상권 분석은 점포를 신규로 개점하는 경우에도 필요하지만 기존 점포의 경영을 효율화하는 목적으로 상권 분석을 합니다. 처음에 점포를 내고자 할 때 하지만 점포를 내고 난 다음에도 상권이 자꾸 변화하잖아요. 상권이 변화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또 중간에도 합니다. 가지고 점포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상권 분석의 주요 목적으로 보기에 가장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 뭐냐?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권 분석 뭔지 알잖아요. 상권 분석해가지고 상권 분석을 한 다음에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 그래서 개별 점포의 상권까지 정의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입지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입지를 정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권 분석의 목적으로 보기에 가장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 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쉽게 답이 나와요. 1번 소매점의 경영 성과를 반영한 점포의 위치 이동. 경영 성과를 반영해가지고 만약에 점포를 갖다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위치를 갖다 바꾸고 면적을 확대하거나 이러려면 상권 분석을 또 해보는 게 좋아요. 점포의 위치를 바꾸거나 면적을 확대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거나 등으로 인한 매출 변화를 갖다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상권 분석이에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점포를 갖다 운영하는 체인 점포가 있는 경우 한 상권 내에도 점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가 여러 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다점포를 갖다 운영하는 체인 업체가 특정한 상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점포 수 이런 걸 파악할 때도 상권 분석을 해야 돼요. 또 상권이 늘 변화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분석해가지고 점포를 냈지만 상권이 달라졌어요. 그럼 또 뭐예요?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 점포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3번 소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는 건데 인구 통계적 특성도 늘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연령대, 그 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하는 연령대라든가 가구 소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구 통계적 특성인데 이걸 파악해가지고 보다 성공적인 소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가능하죠 이것도. 4번 보시면 소매점을 둘러싸고 있는 상권 내 외부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촉진 활동의 초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상권 내 외부의 소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촉진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촉진 활동을. 촉진 활동 해봤자 우리 점포에 안 올 사람에게 촉진 활동 한다면 의미가 없죠. 촉진 활동의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촉진 활동할 것인가, 또 어디에 어필해가지고 촉진 활동을 할 것인가, 이걸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상권 내 외부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당연히 촉진 활동의 대상과 초점도 명확히 할 수가 있죠. 5번, 상품 제조업체와의 공급 체인 관리를 개선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권하고 아무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 알잖아요. 제조업체와의 공급사슬 관리. 공급사슬 관리 개선하게 되면 채찍 효과는 해결되겠죠. 공급사슬 관리가 개선되면 채찍 효과는 해결되겠죠. 그래가지고 물류비용을 개선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하고 상권 분석하고 뭔 상관? 아무 관계 없는 거죠. 5번은 아주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래도 고맙죠. 이렇게 답이 아주 쉽게 보이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41번 문제 보시면 점포의 매매나 임대차 시 필요한 점포 권리 분석을 위해서 공부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자, 부동산 공부서류. 그동안 몇 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용할 수 있다. 이들 공부서류와 확인 가능한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점포를 내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입니다. 1번 지적도. 지적도는 그림으로 만든 거 설계도처럼 지적도, 토지의 모양, 경계도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이에요. 등기사항에 대한 전부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소유권 및 권리관계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축물 대장, 토지의 건물의 면적층, 또 면적층 수용이라든가 구조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약간 잘못됐습니다. 이게 그때는 면적, 층수,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이에요. 가운데 점이 빠졌어요. 그래서 건물의 면적과 층수, 용도,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초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지 초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은 있죠. 근데 토지 초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 대장.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 대장입니다. 4번 잘못됐습니다. 5번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를 갖다 규제하는 도시계획 상황이에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내용 한번 더 체크하고 지나가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42번 상권 분석 과정의 활용도가 큰 질정보 시스템 GI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GIS 그동안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죠. 또 나올 겁니다. 계속. 자, 지도 작성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의 결합으로 상권 분석에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상권 분석할 때 질정보 시스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도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도나 이런 데서도 상권 정보 제공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GIS 꼭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다 데이터베이스 그 상권 내 예컨대 점포가 몇 개고 이런 것들 다 인구가 얼마고 이런 데이터하고 활용해가지고 결합해서 활용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디지털 지도보다 수치 지도가 이거하고 함께 활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활용하려면 수치 지도보다 디지털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치 지도가 더 필요합니다.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 지도상에 지리적인 형상을 표현하고 2번 틀렸고요. 지리적인 형상을 표현하고 데이터 값과 범위를 지리적인 형상에 할당하고 지도를 갖다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 있다. 처음에 나왔던 얘기죠. 예전에도 그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해가지고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처음 이제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4번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리정보 시스템과 고객관계 관리의 합성어 뭐가 있습니까? 이건 CRM이에요. CRM이고
GIS인데 GCRM이에요. GCRM 해가지고 합성어인 GCRM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많이 쓰이는 용어죠, 지금. 자, 속성 정보를 요약하여 표현한 지도를 작성하고 점, 선, 면의 형상으로 주제도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 종합해가지고 우리 책에도 내용들 다 정리해놨는데 언제 어떤 내용들은 근데 나왔던 내용들이 되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이와 관련된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범위는 지리학 분야인데 그 지리학 분야에서 이런 내용들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걸 보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매번 설명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 기출문제 통해서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내용 잘 확인하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 문제는 여기서 제가 처음 들어본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학위 논문에서 다른 데서는 전혀 안 나와.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안 쓰는 용어인데 학위 논문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상권 분석 과정에서 점포 위치와 해당 점포를 갖다 이용하는 소비자의 분포를 갖다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 거리가 멀수록 소비자의 분포가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모든 경우 다 마찬가지. 어떤 중심이 있다고 하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뭐예요? 분포가 적어요. 이게 이제 흔히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소비자의 분포를 갖다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게 거리 감소 효과 해가지고 distance decay effect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 감소 효과. 그리고 거리 감소 효과 해가지고 학위 논문에다가 써놓은 단어 보니까 똑같이 영어는 distance decay effect예요. 또는 페노미난 이런 말 써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이거 갖다가 거리 조락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참 이거 참 어려운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거리 조락 효과 이렇게 써놨어요. 조락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되게 거리 감소 효과 이건 뭐 어지간히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면 밀도가 당연히 줄어들죠. 자, 고객 전표지도 이용하면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리 조락 현상 맞아요. 근데 당연히 뭐예요? 거리 감소 효과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 체증 효과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거리 체감 효과라고 해야죠. 거리 감소 효과니까 거리 체감 효과 또는 거리 조락 현상이라는 말 씁니다. 앞에 건 맞아요. 이거 맞는데 이 말이 틀린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체증이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에 거리 마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증가 때문에 나타난다. 맞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비용 많이 들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유사점포법 또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로부터 멀어질수록 고객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거리 감소 효과를 거리 조락 현상, 거리 체감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43번 그렇게 한번 용어 확인하시고요. 자, 44번은 아래 글상자 내용에서 말하는 장단점인데 그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소매점포 출점 방식 해가지고 소매점포의 출점 방식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건물까지 신축해서 나가는 거. 돈이 제일 많이 들죠.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건물까지 신축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부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신축하는 거 있죠. 그 지상권만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점포를 갖다 인수하는 경우도 있죠. 기존 건물을 갖다 인수해가지고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그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장점, 단점이 어느 방법에 대한 장점, 단점이냐 이겁니다. 직접 소유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면 내 건물이니까 가능하죠. 그 영업상의 신축성,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또 내 건물이니까 새로운 시설도 확보할 수 있죠. 구조 및 설계가 유용하다. 중요한 건 직접 소유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내 건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 중에 초기 고정 투자 부담이 크다고 그러면 고정 투자 부담이 제일 큰 건 땅도 사고 건물도 신축한 경우가 제일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건설 및 허가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어요. 건축 허가. 건축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까지 하는 거. 그 적당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 부지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까지 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부지 매입한 다음에 건물 신축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부지 확보까지 나왔으니까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물까지 신축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장단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답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대개는 이제 어떤 방법 하나 제시한 다음에 장단점을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음에 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매출액이나 상권의 범위를 예측하는 상권 분석 기법들에서 이론적으로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 게 루스의 선택 공리다. 루스의 선택 공리는 확률적 모형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확률적 모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확률적 모형이 아니면 루스의 선택 공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확률적 모형에 해당하는 것도 아시죠? 허프의 확률 모형, MNL 모형, MCI 모형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공간 상호작용 모델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스의 선택 공리와 관련이 없는 거. 1번 공간 상호작용 모델은 소매점의 상권 분석과 입지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간 상호작용 모델이 상권 분석과 입지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근거가 된다. 2번 특정 선택 대안의 효용이 다른 대안보다 높을수록 선택될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확률 모형이에요. 3번 어떤 대안이 선택될 확률은 그 대안이 갖는 효용을 전체 선택 대안들이 가지는 효용의 총합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겁니다. 계산 많이 해본 거죠. 우리가 계산까지도. 각 대안이 갖는 효용은 전체 효용합 분의 그 대안 효용 해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효용 비중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4번 소비자가 어느 점포에 대해서 느끼는 효용이 가장 크더라도 항상 그 점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맞습니다.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효용이 가장 크다고 해도 그 점포를 항상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생뚱맞게 답이 나오죠. 5번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 이건 뭐예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규범적 모형 아니에요. 규범적 모형입니다. 규범적 모형인 거 아시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지금 확률적 모형에 적용되는 거예요. 허프 모형, M&A 모형, MCI 모형 다 맞죠? 이런 것들은 루스의 선택 공리를 근거로 하는 대표적 상권 분석 기법이다. 맞는데 이건 아닙니다. 아니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규범적 모형입니다. 5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번 시험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시험 범위라는 건 되게 시험 커리큘럼 있잖아요. 대한상공회에서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나온 그런 커리큘럼 나오는 건데 거기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항상 8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물론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내용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학습하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 가장 최근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시간 되는 대로 다 많이 풀어보고 시험장 가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 기출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